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얼마 전 사연 채널을 알게 돼서 요즘 정말 열심히 듣고 있어요. 저도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처럼 인생의 풍파를 겪어서 그런지 더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큰 욕심 없이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고 부모님께 배워서인지 저는 일억천금을 꿈꾼 적이 없었어요. 대신 남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베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와주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남들에게 친절하면 남들도 잘해줄 거라고 젊을 때는 그렇게 믿으면 살았었어요. 하지만 그런 믿음이 산산이 깨지는 경험이 한 차례 있었답니다. 몇 년 전 친구 같은 좋은 남자를 만나서 아주 늦은 재혼을 했어요. 원래는 지방에 살았는데 그 사람과 함께 지금은 경기도에서 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20대 때 모두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빗길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저는 슬픔을 잊기 위해 그저 일하고 또 일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혼기를 놓치고 제대로 된 연애도 한 번 못했어요. 나이가 좀 들었을 때 친척분이 소개한 남자와 구색을 맞춰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결혼을 했지만 그 남자의 바람길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나한테 돌아온다고 믿으며 살았어요. 다시 직장을 잡아서 일을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저는 몇 년 전 부인을 병으로 잃고 혼자가 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은 저를 마음에 들어 했고 계속 만나자고 졸랐어요. 회사가 끝나면 친구도 취미도 없어 그저 집에서 지냈던 저는 그럴 거면 이 남자라도 만나자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사귀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첫인상은 좀 무뚝뚝했지만 성실하고 진지한 사람이었고 전 남편의 바람기에 질렀던 저는 재미는 없어도 그런 면들을 좋게 보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남편에게는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둘이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다니던 회사의 거래처 공장장이어서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 없이 키웠다고 했어요. 수정 씨, 혹시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어도 이해해줘요. 어릴 때부터 지들 엄마가 아파서 내가 엄마 자리까지 채운다고 오냐오냐 뭐든 다 들어줬거든요. 엄마가 저 세상에 가고는 더 그랬고요. 버릇이 없어 보일지는 몰라도 본심은 착한 애들이에요. 라면 남편은 결혼 전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걱정 말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노력해 볼게요. 아이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가끔 엄마를 따라 보육원 봉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부딪히면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하고 2학년에 다니고 있었어요. 결혼 전 처음 남편 집에 아이들을 보러 갔을 때에는 둘 다 말도 없고 낯을 가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됐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집에 들어오니 점차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더군요. 둘째가 먼저 저한테 학교에 와달라고 말을 걸었고 그 다음에는 큰 아이도 저한테 도시락 반찬이 맛있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처음 말을 걸어준 셋 중 하나였던 그때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저와 아이들은 서로 점점 가까워졌고 몇 달 후에는 둘 다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감격스럽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다행히도 아이들이 마음을 빨리 여는 것 같아 당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따뜻한 말씀이 어딘가요? 나 역시 딸들이 2명이나 이처럼 귀여운 딸들이 생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소연이와 소정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 아이들이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아이들이 당신과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보니 굉장히 뿌듯해요. 아빠처럼 딸들을 챙기는 것 같지만 그만큼 당신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나도 노력해서 좋은 엄마가 될게요. 집안일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엄마를 보내고 4년이 흐르고 있어요. 둘째는 그렇게 많이 큰 아이들이라도 저에게 가까이 와준 것이 기특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더 잘 대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어요. 아이들은 당연히 자신들만의 따뜻한 엄마의 품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외출 시 아이들이 먼저 달려와서 제 손을 잡는 것을 보면서 결혼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필요했던 따뜻함을 많이 느끼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속도 썩이지 않았고 학교 생활도 원활했어요.
그 나이에 걸맞는 성숙함과 당당함을 보여주면서 발표도 잘했죠. 둘째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고등학생과 중학생으로 성장하면서 모든 것이 변화했어요. 그때 아이들의 외가족 가족이 해외에서 귀국해 우리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는데 남편은 별로 반대하지 않았어요. 죽은 딸의 자식들을 만나고 싶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물론 결정은 당신에게 달려있지만 아이들도 외할머니나 외가 식구들을 만나고 싶어 할 수 있잖아요. 만나주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 장모나 그 가족들이 나를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고 아이들도 그들을 찾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제 와서 연락한 사실이 아쉽기도 하죠.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이 그들을 그리우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소연이가 만나고 싶어 한다는데 소정이도 함께 가고 싶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원한다면 한 번쯤 만나주는 것은 어떨까요? 남편은 아들들이 외가 식구와 만나는 것에 동의했어요. 사실 우리 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이들이 가질 외할머니가 없는 것이 마음에 걸렸죠. 그래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했던 일인데 그게 인생에서 큰 시련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아이들이 외할머니들을 만나고 온 뒤에는 이모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아빠가 한 번뿐이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나고 싶어 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네요. 이제 너희 엄마도 여기서 왜 가시는 거야? 원래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 너희를 보러 온 적도 없잖아요. 지금부터는 우리랑 잘 지내고 싶대 한 달에 한 번인데 안 돼 아빠 만나게 해줘라며 큰딸이 조르자 남편은 할 수 없이 허락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저에게 따로 속내를 털어놓았어요. 사실 남편 큰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남편 앞으로 유산을 조금 남겨놓았다는 거였어요. 그 사람은 욕심이라고는 전혀 없었는데 이상하게 장모하고 처제들이 욕심이 드글드글 했거든. 어쩌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나한테 재산이 좀 챙긴 걸 알고 저러나 싶어. 저는 놀라긴 했지만 설마 그러겠냐며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자기 이모와 외할머니를 만나는 횟수가 늘면서 그 말이 어느 정도 사실임을 알게 됐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횟수를 늘려서 2주에 한 번씩 만나고 몇 개월 정도 지나자 아이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저는 늦게까지 공부하고 온 큰 아이를 위해서 계란 샌드위치와 주스를 챙겨줬죠. 하지만 아이는 앞에 놓인 음식을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저한테 차갑게 말했어요. 앞으로 이런 거 챙기지 마. 내가 알아서 먹을게. 왜 간식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른 걸로 해줄까? 난 내가 계란 샌드위치 좋아해서 괜찮은 줄 알았지. 아 됐다고 우리한테 잘해주는 척 좀 하지 마. 엄마 속세 무리가 모를 줄 알아? 이제 다 알았으니까 쇼 좀 그만하라고. 저는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일단 아이 앞에서 간식을 치우고 방으로 들어와서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느라 애를 썼죠. 그 나이가 학원에 가고 둘째가 학원에 갔다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행히 둘째는 제가 챙겨주는 걸 아무 말 없이 먹었어요. 오늘 학원에서는 안 힘들었어. 저번에 영어 숙제 어렵다고 했었잖아. 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둘째는 저를 빤히 보더니 엄마, 정말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거 다 연기 아니야? 사실은 우리 아빠 돈 때문에 우리한테 잘해주는 척하는 거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거 아니야. 엄마는 진짜 아빠랑 좋아해서 같이 사는 거고. 너도 언니도 정말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왜 할머니가 엄마한테 속지 말라고 했어. 나중에 아빠 재산 다 가로채려고 연기하는 거라고. 솔직히 나랑 언니도 그 말에 충격받았다고. 기분도 나빴고. 우리는 진심이었는데 엄마는 그게 아니라고 하니 누가 기분이 좋겠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엄마는 그냥 아빠랑 너네가 좋아. 너희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데. 그런 말을 해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했다니 너무 속상하다. 정말 너네를 좋아하는 척한 거라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분들이 왜 너희한테 그런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진심을 믿어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너네가 나한테 먼저 와서 말 걸던 때를 못 잊어. 그때부터 소연이 소정이 너희를 내 자식으로 여기고 살았어. 그렇게 생각한 거지? 우리가 친자식은 아니잖아. 나 너 언니도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어. 라며 둘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남편한테 이 사실을 말할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공장에도 그래도 남편 회사가 정갈하지 않아서. 타격이 있다 해도 그런저런 일로 남편이 속이 썩는 것을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이제 남편이 외가 사람들을 그만 만나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거기서 자고 오는 일도 많아졌어요. 평범한 이모나 외할머니라면 당연히 그러라고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니 저는 걱정이 됐어요. 아이들이 나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결정적으로 아이들과의 갈등이 생겼어요. 제가 백화점에서 아이들 옷을 사왔을 때 큰 아이가 옷 가격표를 보고 둘째에게 다른 옷을 빼앗아 휴지통에 버렸대요. 화가 난 제가 큰 아이에게 이를 지적하자 둘째는 차가운 시선으로 손에 든 옷을 쳐다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모습에 가슴이 두근거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휴지통에 버린 옷을 들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 때문에 속상하고 아팠어요. 다음 날 큰 아이를 학원 앞에서 기다렸다가 함께 빵집에 들어가 좋게 말했어요. 큰 아이에게 아빠의 상황과 아이들에 대한 배려를 이야기하고 미리 배려한 것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하는 일을 제대로 봐달라며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큰 아이는 여전히 신경질을 내며 반응했고 결국 제가 붙잡은 손을 뿌리치고 나가버렸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저를 믿지 않았고 저와 함께 있으려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늦게까지 일하느라 집에 오질 못하고 아이들이 자는 모습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남편이 출근한 후 도우미를 다른 집에서 일하게 해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돈 문제로 일이 커졌는데 결국 저도 화가 나서 한마디 한 것이었죠. 큰 아이에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권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며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어른이 되어가는 큰 아이라면서 자기가 할 일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외할머니의 징후가 점점 드러난다며 이야기하고 나서 아들이 오해한 것을 설명했어요. 최근 아빠가 잘 되지 않은 공장 상황을 언급하고 제가 노력한 것을 이야기하며 마무리했어요. 보세요, 이모랑 외할머니 말이 맞다고 그동안 우리를 속였잖아. 아빠가 제사를 노린 거 맞잖아라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더니 집을 나갔어요. 방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둘째는 가방을 들고 나와서 제가 하는 소리도 무시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학교에 가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소연 어머니세요? 저 소연이의 담임인데요. 요즘 소연이가 지갑도 많이 하고 수업 중간에 나갈 때도 많아요. 작년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해봤는데 그런 행동은 안 보였단다고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나요? 걱정이 돼요. 몇 번 전화해서 얘기해봤는데 말이 없어요. 성적도 떨어지고 대학에 가는 게 힘들어질까봐 걱정되네요. 원래 공부 잘하는 아이인데 아쉬워요. 라며 담임이 말했습니다. 이 문제로 생기는 소란과 불편함에 남편도 놀랐고 큰 아이를 붙잡고 상황을 듣기로 했습니다. 큰 아이는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됐을 때 제게 할 말이 사치스러운 행동을 한 것을 알리고 그걸 사원하고 싶을 때 남편이 용돈 벌어서 주는 것 말고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거짓에 화가 난 남편은 아이들과 워낙 높은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은 아이들에게 사치로운 것을 배우지 말 것을 강요해 전화하지 마라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멈추니하요? 지금 이 부분은 긴 것 같으니 다음번에 연락 주시면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양원 봉사를 시작한 이유는 이모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신 사실을 알게 되어 그를 만나러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모 할머니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그 사이에 둘째는 대학에 진학하여 집을 나가 자취생활을 시작했어요. 우리도 내가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줄 필요가 있고 내가 이제 성인이니 스스로 판단하고 살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아줄 필요가 있어. 그 뜻에 맞게 내게 간섭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죠. 남편은 큰 아이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둘째는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더 이상 마음을 여는 일이 없었어요. 나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만 도와주기로 결심했고 집에 있어도 혼자 사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요양원에서 보내며 어느새 거기에 거의 붙어 있게 되었죠. 한동안 아이들 생각에 많이 서글프고 마음이 아팠어요. 어릴 때는 나에게 잘 대해주고 웃기기도 했지만 예전을 떠올리면 현재의 처지가 너무 고독하게 느껴져서 이불 속에서 전신이 떨렸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오해가 풀리고 내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특별한 변화 없이 시간은 흘러갔고 둘째도 대학에 진학하여 친구들과 함께 자취를 시작하면서 집에는 남편과 나뿐이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 걱정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이들이 서로를 걱정하거나 돈이 부족한지,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이 있진 않은지 다양한 생각이 들었죠. 남편이 모를 새로운 일들을 위해 남편한테 억지게 자취 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가기 전 책 사이에 돈 봉투를 넣어두거나 밀린 빨래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너 오늘도 소영이와 소정이한테 착하게 갔다 오겠지. 나 알고 있었어. 내가 내 눈치를 보는 것도 나에게 정말 너무 미안해. 결혼한 것이 너에게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언제나 그 애들이 너의 마음을 알아줘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문구를 남편은 크게 말했어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가고 큰 아이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졸업식 때 남편과 아이들이 찍은 사진을 멀리서 지켜보며 매우 자랑스러웠어요. 둘째는 여전히 내게 말을 하나 꽤 있었어요. 한 번 길에서 우연히 둘째를 만났는데 둘째는 나를 피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엄마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 엄마라는 말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날 둘째에게 감사한다고 전화를 걸었어요. 아직 뭐가 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엄마에 대한 나쁜 감정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 인사 정도는 할 테니까 만약 다시 만나게 되면 피하지 말아주겠니? 라고 요청했더니 뜻대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아이는 취직한 회사에서 결혼할 상대를 만났다고 하여 명절에 집으로 인사를 하러 올 거라고 했어요. 남편과 나는 즐거움에 마음이 설레어서 준비를 많이 하고 밤을 지새느라 피곤해졌어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언니와 형부가 될 사람을 만나 집에 올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속에 기쁨이 들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만들었고 커튼도 바꿔서 걸고 아이들 방까지 모두 청소했어요. 침대 커버도 새로 바꿔 놓았답니다. 명절날 아이들이 와서 시끌시끌한 소리에 오랜만에 집이 사는 듯 했어요. 정말 기쁘더라고요. 남편도 기분이 좋아서 약주를 계속 마셔서 조금 취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바로 가족이다. 이렇게 함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를 거야. 우리 소연이랑 결혼하고 이렇게 잘 살아야 해. 네, 장인어른. 그래야겠습니다. 그 행복한 시간이 끝나고 소연이 신랑이 떠나자 남편은 술을 계속 마셨고 둘째에게 이것저것 얘기했어요. 엄마도 나도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어. 내 생각은 어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매일이 어제만 같다면 행복할 텐데. 소원이 너의 유산은 어떻게 나눌까? 좀 생각해봐 줘. 난 결혼하면 아이도 생길 거고 돈이 더 들어가니까 소정이랑 똑같이 준다고 얘기하지 마. 그리고 엄마, 뭐가 필요한 거니? 난 술을 잘 안 마시는 그랬던 양반도 혼자 나눈 일로 술을 마시다가 화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너희들은 건강한 아버지가 있는데 유산 문제로 싸우는 건 어떻게? 큰딸이 말했어요. 이런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해? 남편은 이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동네 한 바퀴 돌아오겠다며 나가버렸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소연아, 너는 이번 일로 아빠를 정말 실망시킨 거야? 이런 식이면 너희 결혼도 좋지 않겠고 다시 집에 오는 것도 환영하지 않겠어. 아빠 유산에 대해 걱정하면서 괜히 나한테 연락하지 마. 다음에도 이렇게 되면 당장 돌아가. 라며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을 밖으로 쫓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불행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결혼 기념일에 외식하려던 날 남편이 오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호 씨 가족분이신가요? 여기 응급실 병동인데요. 김영호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 중이며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리니 수술실 앞에서 두 손을 잡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남편의 차를 정면에서 들이받았다는 사실을 들었고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수술을 받고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했지만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이틀 만에 세상을 떴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후에 하늘을 원망했고 남편과의 마지막 결혼 기념일이 지난해였다는 사실이 신기했고 황당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제대로 조문을 받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아이들이 데리고 카페로 가자고 하여 기운을 내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이들 중 한 명이 엄마, 아무것도 들지 않고 아빠만 만나다가 호의호식하는 게 끝났으면 이제 놓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떠나세요. 아빠의 유언이라도 전부 다 해주실 게 아니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설명하거나 변명할 의지가 없었으나 아이들이 아빠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에 경악했습니다. 지금 사는 집, 통장, 유산 등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잘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엄마는 욕심을 부려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넘치더라도 시간이 흐른 뒤에라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장례를 치를 것이니 엄마는 떠나주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노년의 나이를 4개로 빼앗을 것처럼 주변을 살펴보면서 말했습니다. 둘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차가웠고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향을 피우고 국화꽃을 놓은 후 제대로 울지 못한 채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다가 남편과 찍은 액자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오면 또 왜 여기 없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여 통곡하면서 짐을 싸려 했습니다. 이후에는 요양원으로 이동하여 이모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모 할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제 어깨를 쓰다듬었고 나중에는 얼굴을 파묻고 펑펑 울며 그동안의 서러운 감정을 토해내었습니다. 이모 할머니는 맺힌 눈물로 나를 쓰다듬더니 애 많이 썼다. 원장에게 말해놓을 테니 여기 있어도 괜찮아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모 할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내 마음의 아픔을 털어내며 펑펑 울었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어땠을까요?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요양원에서 직원방 하나를 할당받아 사용하게 되었고 2다리가 좋지 않아서 이모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모 할머니는 특별히 아프셨다기보다는 노안으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마치 저에게 가야 할 곳을 주시기 위해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신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이모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요양원에 남아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봐드리고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따로 갈 곳도 없었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두말 없이 자리를 내어주신 곳이었기에 더욱 잘하고 싶었죠.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잘 차려 입은 중년 남자가 제게 찾아왔어요. 박수정 씨 맞으시나요? 저 땡땡법률사무소 이진혁 변호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모 할머니가 된 한정분 씨가 박수정 씨에게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사람들이 사무실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딸아이들이라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너희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어떻게 여기를 알았어? 그렇게 대화하며 저를 찾았다고 말씀했어요. 정말 민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사를 몰라서 주민등록 주소로 연락을 해서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어색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지만 큰딸이 나를 끌어당기며 세우며 여기서 무슨 일하고 있어? 집에 가자 라며 자리를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둘째 딸이 큰딸을 막으며 언니, 엄마 싫어하잖아. 난 엄마와 함께 갈 거야. 엄마 방 깨끗이 단장해놨어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큼성큼 앞서가며 일어나자 엄마와 딸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처럼 곧 머리채를 잡을 뿐이었죠. 변호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나요? 물었더니 따님들에게 유산이 생긴다 말하자간 달 서로 저를 데려가느라 요양원에 싸우러 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산이 얼마나 큰지 문의했는데 서류를 보니 저희가 평생 보지 못한 액수의 예금과 꽤 넓은 평수의 땅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던 이모 할머니가 주변을 걱정하여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전달하고 떠나셨던 겁니다. 그 사실에 눈물이 나서 어찌할 줄 모르겠었죠. 남편의 딸들은 그것을 원했기에 싸움을 벌이고 있었지만 안에서 불길이 솟아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솔직히 말해. 이런 유산을 받지 않아도 나도 찾았을 것이다. 너희들은 오빠 장례마저 못 치르게 하고 유산 포기각서를 받아낸 사람들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답이 2달 전이었습니다. 이제 나이라면 너희들을 진심으로 믿을 거야? 서연아, 나는 너를 어머니의 재산을 노린 걸로 생각했을까? 얼마나 모욕을 당했을까? 소정아, 너는 얼마나 차갑게 대했을까? 그런데 이제 같이 살자고 하는 거야? 아뇨, 제자리에 있을게요. 수억이 있더라도 여기서 살 거예요. 엄마, 운명은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는 이렇게 돈이 잘 붙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니까. 내게 도와주라. 내가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라면 알 것이다. 내가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성급하게 잘 지내준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키운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건가? 엄마, 그다지일까? 나와 가자. 나는 언니처럼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길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친구들에게 소개했죠. 나는 잘 할 테니 함께 재미있게 살아요. 아니야, 너도 마찬가지 아닌가? 물러섰다고만 눈으로 말을 했다. 속내가 니네 언니와 비슷하다는 게 말이 되면 너희 언니가 나를 쫓아내려 하거나 왜 너는 그것만큼 가만히 있었니? 그것도 아니야? 장례식장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했잖아. 그제야 딸들이 조용해지고 머리를 숙여요. 변호사가 2사람을 번갈아 살피더니 이것은 전적으로 박수정 씨의 권한이니까요. 2분이 계속해서 박수정 씨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어가게 된다면 변호사로서 2분을 법적 조치하라고 조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들었어. 너희가 법정까지 끌고 가볼까? 나는 너희에게 완전히 신뢰를 잃었어. 너희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했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는 너희 둘과 함께 살 수 없어. 나한테 돈이 없으면 찾아봐도 안 될 거야. 너희가 여기 오지